현재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맞물려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주 언급되는 나라는 동맹국가인 한국으로 최근 더욱더 빈번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 어떻게든 바이든과의 갭을 메우려는 발버둥이 나오며 다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이끄는 정책이 과연 한국에게 유리한가 혹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미 대선이 가까우면서 한국에 점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자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찍혀 세우지만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에 보이는 정책들은 결국에는 미국 입맛에만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케이스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대항하는 최적 국가는 한국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연대 구축 및 확대가 중국의 나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한국을 그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미 중간 신냉전이 극한 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위한 아시아 영내 반중 다자전선 본격화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반중연합의 다각화 및 세분리기를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등 동맹을 향한 압박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역시 한국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이 우선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자국 해역을 말도 안 되게 설정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골칫거리가 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태평양 패권을 위해서 미국을 건드린 형국이 되고 결국 이것이 미국의 국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돈이 안 되는 지역은 철수해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기조를 보여왔습니다만 미국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저지를 위해서 각종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주동 미군을 실제 철수시키고 주한 미군도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동맹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선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한 데다가 코로나의 책임 중심인 중국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도 이는 매우 잘 맞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급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돈을 동맹의 안보를 위해 지출하기 꺼려하는 상황이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군비를 감축하자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일본을 무장하고 강화해서 미국을 돕는 중요한 동맹으로 중국을 대적의 파트너로 꼽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에 갖은 해악을 끼쳐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경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리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교류를 감안한다면 무턱대고 미국의 이러한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은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드 사태를 돌아봤을 때 미국의 사드가 한국에 입점하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중국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경제보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초대가 내심 불편한 것이죠. 미국이 어느 순간에 그러한 단 한 번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요구할 경우에 한국은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더 마음대로 흔들기 쉬운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은 여러가지 반중 행동을 보여왔지만 적절한 선에서 중국이 눈 감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점점 한국에 대해서 하대하는 모습의 외교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막무가내식 돌발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한국을 상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한국이 방역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전반적으로 나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세계적으로 중국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우군이 부족한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합니다만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국은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나쁜 행동에 대항해 동맹들이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외침이 올해에만 3번 이상 언급이 되었고 미국이 중국을 대항하는 군사합동훈련에 한국을 본격적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은 미국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선을 놓고 우발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칫 한국이 이에 말려들어 미중 간에 큰 고초를 겪지 않도록 적절한 외교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중국만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도 미국 국익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맹들에게 돈을 내게 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수년간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되찾고 있다고 한 뒤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무역과 군대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갖은 폭로를 한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한국에서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돈은 훨씬 많이 내라고 하는 데다가 중국까지 상대하라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 한국과 일본 화해하라. 한편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키워보려고 하는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안 좋은 게 딜레마입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 중에 지상군이 최고이며 일본은 해군이 최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잘만 연합하고 미군까지 접합이 된다면 전 세계 일진들이 다 모인 동북아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군사력을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일본이 현재 적기지 공격을 위해서 헌법까지 재해석해 일본 군사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미국은 이를 용인하고 적극 키울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사일 제한을 점점 더 풀어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무장화된 군사력으로 동북아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일본이 분명 독도 해상에서 순시선뿐만이 아니라 이지스함까지 예고 없이 끌고 들어온 것이 생생하며 작년 초에는 초계기를 가지고 한국 초계함을 위협하면서 보기 드문 극도의 긴장감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변국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은 인류가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첫 사례이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국임을 내세우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불참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이유 없이 승인하는 등 수천 개의 핵폭탄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미국이나 주변국의 압박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국은 견원지간으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것만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위협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종료하면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만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영향받는 것은 일본이지 미국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관련 중요 정보를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또한 WTO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이 아니라 양국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WTO 수출규제 소송은 일본의 경제 보복 성격인데다가 한국만 안보에 대한 규정으로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일본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역시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이 연합하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길 원한다면 일본의 막무가내식 경제보복을 중지시키고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를 해나가야 원하는 동맹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국익 외에 발을 빼려고 한다면 동맹 간에도 불협화음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일이 사이가 안 좋아져봤자 그것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화를 하지 말라는 사안과 관련이 깊은 발언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자산도 매각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해서 지소미아도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은 수출 규제에서 전혀 양보할 생각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 군함도를 비롯해서 과거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을 속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등 강제징용 문제도 부드럽게 볼래야 볼 수 없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험난 일로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 동북아 안보를 위해 조율이 가능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꾸준히 등장했던 기술이라 그렇게 낯설지 않을 텐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에도 적용되고 있죠. 현재 자율운항 선박은 기존의 여객선이나 과학탐사선, 화물선의 자율운항 기능을 탑재하거나 아예 무인으로 운항하는 소규모 선박을 제작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소규모 무인 선박은 2013년 미국에서 자율항해에 성공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검사, 태풍 기후 조사 등 인간이 직접 가기 어려운 환경에 투입되고 있죠. 국제해사기구는 자율운항 선박의 자율화 등급을 크게 4단계 수준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도고 2단계에 이르면 선원 승선과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3단계는 최소 인원으로 항해를 할 수 있고 원격 제어와 장애 예측, 진단 등도 자동화가 되죠. 마지막 4단계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입니다. 자율운항 어디까지 왔을까 궁금하시죠? 태평양의 쓰레기양과 해류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무인 선박이 2012년부터 활동 중이며 미국 해군은 2015년 잠수함을 비밀리에 추적할 수 있는 무인 함정 시험 운항에 성공하기도 했죠. 2014년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뛰어든 롤스로이스는 구글과 함께 무인 선박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해적에 의한 물리적인 공격과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을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죠. 롤스로이스 해양사업부는 2018년 자율운항 선박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에 인수돼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30년 원양 선박을 완전 무인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죠. 노르웨이의 비료회사인 야라 인터내셔널은 자사 제품 배송에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을 이용한 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라 인터내셔널은 자율운항 선박인 야라 버클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와 협력 중이죠.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로 친환경 운송에 특히 관심이 높은 국가인데요. 2020년 운항 예정이었던 야라 버클랜드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운항이 늦어졌지만 야라 인터내셔널에 인도돼 2021년 중 본격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IBM과 프로메어는 세계 최대 규모 기술 박람회인 CES 2021에서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의 AI 기술로 차량지능 및 교통 분야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죠. 1620년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까지 초기 이주민들을 실어 나른 메이플라워호가 400년 만에 자율운항 기술로 부활한 거죠.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은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길이 약 15m, 무게 5톤의 친환경 선박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GPS, 음파 탐지기, AI 등이 탑재되어 위치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죠.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은 2021년 봄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까지 대서양 횡단을 할 계획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개발한 IBM은 지구 온난화로 날씨 변화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율운항 선박이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죠. 아시아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율운항 선박에 집중하고 있었죠. 일본 최대 해운업체 니폰 유센을 비롯한 10개 이상의 조선사들은 2025년까지 자율운항 선박을 250척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공동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15년부터 육상에서 항해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십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죠. 이처럼 전 세계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조선업계 강자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율운항 선박은 연료비 절약, 정비시간 단축 등 선박 운영비를 최대 22%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조선업계는 2025년경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시장 규모를 총 1,5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정책과 물류혁신 측면에서 자율운항 선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운항을 위해서는 건조기술 등의 조선기술뿐만 아니라 센서, 위치 결정, AI 분석, 클라우드 등 다양한 IT 기술이 필요한데요. 조선업 강자이면서 IT 강국이기도 한 한국이 세계 시장의 우위를 선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한국은 2025년까지 3수준의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2025년 이후에는 4수준에 해당하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자원부는 2030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시장 점유율 50%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죠. 정부는 미래 자율운항 선박 도입 등을 대비해 바닷길 교통관리 체계화에 나섰는데요. 이를 위해 현재 해사안전과 해상교통이 통합된 해사안전법에서 해상교통법을 따로 분법해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의 해상교통 변화
변화를 대비해 해상 교통 관리를 전문화하려는 취지죠. 해수부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후 전문가들의 검증 및 자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율운항 선박 운행 계획이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자율운항 선박은 자율주행 자동차,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와 함께 이동 배송의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만들어진 자율운항 선박을 보면 거북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선박 윗면을 뾰족하고 둥글게 설계하는 거죠. 이유는 늘어나는 해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선박 외관을 거북선처럼 만들어 해적들이 선박 위에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21세기 거북선의 재림이죠. 애초에 거북선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는데 새삼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고개가 숙여지네요. 현대중공업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을 출시한 데 이어 최근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박에 적용한 가상 시운전 솔루션을 개발했죠. 세계 최초로 개발한 LNG 운반선의 가상 시운전 솔루션은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기본 승인을 획득했죠. 해당 솔루션은 한국조선해양의 디지털 트윈 선박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선박의 해상 시운전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 LNG 운반선의 이중 원료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 전류 제어 시스템 등 핵심 설비들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시운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의 조건도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해상 시운전 기간을 줄여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죠. LNG 운반선은 해상 및 가스 시운전에만 약 한 달 동안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거든요. 현대중공업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 등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자 자금은 비상자인 현대중공업이 IPO를 통해 연내에 약 20%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방침이죠. 현대중공업은 현대 그룹 내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연내 IPO를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은 3월 ESG 채권을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설 예정이죠. 현대중공업은 내달 초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만기는 2년물과 3년물로 구성되며 각각 300억 원, 1,200억 원씩 발행된다고 합니다. 2022년 독자 개발한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인 SAS의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9,200톤급 대형 선박을 이용한 원격 자율운항 기술 실증에 나섰죠. 지난 10일 삼성중공업은 목포 해양대학교와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실습선인 세계로호에 독자 개발한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해 이르면 8월부터 목포 제주 일부 구간에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죠. 세계로호는 길이 133m, 무게 9,200톤급 대형 선박으로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이 자율운항에 성공한 3,000톤급 예인선 T85보다 30배나 큽니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 원격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한 조선사가 됩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업계 최초로 300톤급 예인 선박의 자율운항에 성공한 바 있죠. 대우조선해양 역시 연료전지,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신개념 배터리, 축발 전기, 암모니아 추진 등 탈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및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마트십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들 조선 빅3는 지난 1월 발주된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모두 수주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앞장서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갈수록 수주 환경이 녹록치 않고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융합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등의 기술 개발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에는 글로벌 선사 보유 국가들이 밀집해 있어 차세대 선박 패러다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매년 4.4%씩 성장해 2030년 15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조선 빅3가 지금의 고부가 선박 시장을 선점한 뒤 줄곧 시장을 선도해 왔던 것처럼 차세대 미래 선박 시장도 선점하지 못하면 시장 주도권을 잡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지난해 글로벌 조선 수주 부문에서 2018년 이후 2년 만에 1위를 탈환한 한국 조선사들은 올해도 1위를 유지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계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따르면 한국은 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70만 CGT 중 91